디플레이션 공포라. 정말 무서운 게 온다. 디플레이션이란 말이 저성장 저물가를 말하거든요. 정말 무서운 게 온다는 뜻은요. 저성장 저물가가 오래 가면요. 경제가 침몰하듯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디플레이션 공포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만큼 말입니다. 위기의 선상에 지금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년 대비 8월입니다.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0.1%입니다. 좋아졌습니다. 플러스로 올라왔으니까. 지난달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3%였거든요. 6월은 0%였고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2020년 11월에 0.5%, 2021년 1월에 0.3%, 2월에 마이너스 0.2%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경기가 아무래도 무너질 때죠. 무너질 때. 그죠? 그런데 그 외에는요. 2020년 1월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가 5.4%, 그리고 2022년 9월에는 2.8%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던 것이 올해 들어서서 0점대로 쭉 빠지더니 마이너스까지 내려간 겁니다. 마이너스까지. 그런데 왜 정환진은 정말 무서운 게 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아니 마이너스 0.3에서 플러스 0.1이 됐잖아요. 소비자 물가가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것은 중국의 경제가 뭔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회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회복의 어떤 조짐이 예상보다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왜? 돈을 엄청 뿌려대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은요.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7월에 3.55%였는데요. 8월에는 3.45%로 0.1%포인트를 내렸습니다. 돈을 뿌린다는 거잖아요. 대출에 가져가라. 나는 대출 금리를 낮췄으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중기 유동성 지원창구 금리도 많이 내렸습니다. 0.15% 내렸습니다. 0.15%면 적어도 유동성이 6,5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11조 원이 뿌려진다고 해요. MLF를 그만큼 뿌린 거예요. 그러면 기준금리도 내려서 돈 빌려가라. 지금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도 내려서 돈 빌려가라. 난리도 아니죠. 실제로 말입니다. 은행만 이렇게 내린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은요. 신규 주택을 만약에 갈아타잖아요. 새 주택으로. 그러면 개인소득세 환급까지 해줍니다. 그것도 2025년까지. 내년까지가 아니에요. 2024년이 아니라 2025년까지 환급을 해줍니다. 중소도시에서는 적어도 3만 위안에서 5만 위안까지. 우리 돈으로 하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고요. 베이징이나 대도시에서는 수십만 위안입니다. 그럼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을 깎아준다는 이야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집을 사면 말입니다. 대출을 장난 아니게 해줍니다. 대출을 말입니다. 1주택 구매 때는 여러분 80% 대출을 해줘요. 와, 이건 미쳤죠. 제가 봐도 미친 것 같아. 80%까지 대출하면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대출 금리도 가상금리를 0.2%포인트 낮춰줬습니다. 2주택 구매 시에도요. 대출 금액이 70%를 해주고요. 가상금리도 0.6%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집 사라 이거 집 사라. 대출 완화해 줬고 그죠? 금리 많이 내려줬고 집 사라는 거예요.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심각하잖아요. 일단 부동산 위기를 막으려고 인민들에게 집을 사라 집을 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을 사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집을 예상보다 안 사고요. 예, 예상보다. 또한 말입니다. 또한 돈도 그만큼 덜 쓴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이렇게 푸는데도 소비를 덜 한다는 거잖아요. 소비를 덜 한다. 예, 그것도 시장의 예측은 적어도 0.2까지는 시장에서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어요.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런데 0.1밖에 안 돼요. 0.1밖에. 이것이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게 오는 신호탄. 예, 쉽게 말하면 디플레이션, 저성장의 저물가의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게 바로 이 도매 물가 지수예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8월에 마이너스 3%입니다. 7월에 마이너스 4.4%나 6월에 마이너스 5.4%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이너스 3%는요. 그 다음 달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8월에 마이너스 3%가 됐다 이러면 9월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7월에 마이너스 4.4%가 떨어졌는데 예, 8월에 소비자 물가가 0.1% 플러스 0.1%가 됐다는 것을 보면 예, 8월에 마이너스 3%의 생산자 물가가 9월에 이게 조금 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소비자 물가를 0.1%에서 0.1%, 0.2%까지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입니다. 여전히 저물가입니다. 여전히. 지금 생산자 물가, 도매 물가가 여전히 저물가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저성장의 아주 최악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온다는 게 뭔가 하면요, 바로 이거예요. 예, 3년 연속 5% 미만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2022년에 3.0% 기록했거든요. 2023년에는 4.8%입니다. 예, 올해죠. 올해 4.8%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고요. 내년에도 4.2% 예상을 하는데 내년은 올해보다 좀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중 충돌이 지금처럼 계속되는 한 정말 무서운 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년 연속 5% 미만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요. 마오쩌둥 집권 이후의 최악입니다. 마오쩌둥 집권 이후의 최악. 정말 무서운 게 온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죠. 실제로 무서운 게 옵니다. 이대로면요. 중국의 저성장의 기조 계속된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그렇게 뿌렸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저성장의 어떤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니까 이게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말입니다. 저대로 가서는 진짜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가 참담하게 무너질 거라는 건 여러분 그렇게 크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나마 중국이 저렇게 무너지면 우리에게 타격도 굉장할 거거든요. 예, 굉장할 거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야,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참담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우리 수출 비중은 점점 줄여갑니다. 이 정도면 좀 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좀 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예, 총 수출 중에 중국 시장 비중이 26.8%까지 올라갔는데 2023년에는 1월에서 5월까지 보면 19.7%까지 줄어들었거든요. 진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2000년에 10.7%에서 2015년에 26%, 2018년에 26.8%까지 엄청나게 빠르게 중국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중국 경제가 지금 몰락하고 있을 때 우리의 중국 비중을 조금씩 줄여간다는 것.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어째 보면 상황이 진짜 좋아진다. 그나마 최악의 상태에서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중국이 줄어들면 우리는 다른 나라가 늘어나야 되겠죠. 중국만 줄어드는 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더 참혹한 게 올 수도 있겠죠. 다행히 미국 수출은 늘어납니다. 지금 미국은 보면요. 2000년에 28.1%였거든요. 이것이 2010년 10.7%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2022년에는 16.1%까지 올라갔고요. 올해는 18%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요. 이제 최대 수출국이 바뀔 가능성도 큽니다. 예, 국제질서도 신국제질서가 만들어지고 예, 지금 그 와중에 우리 수출이 이제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뀔 날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중국이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다변화를 해서 위기를 조금씩 넘어간다는 사실이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기회다. 예, 큰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요. 진짜 저성장, 저물가에 디플레이션 공포 터질 거고요. 이제 더 이상 부채 주도 성장이 시장을 좌우하지 못할 겁니다. 나오는 지표마다 지금 안 좋은 지표가 나와요. 돈 뿌려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는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요. 돈 뿌려도 소용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 어째 보면 말입니다. 시장에 저는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중국이 저렇게 주춤주춤할 때 특히 국제질서가 바뀔 때 이때 우리는요 굉장히 크게 노력해야 됩니다. 진짜 크게 노력해서 우리가 예 중국 시장, 중국의 어떤 생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아마 길러질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으니까. 예, 중국이 저렇게 어렵다 넉넉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중국은 저렇게 예, 부채 주도 성장이 결국은요 붕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붕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계속 보고 있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최악이 될 거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 결국은요 예, 우리가 예, 건져 나올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미중 충돌은 계속 가속화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을 아주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중국은요 결국은 소비, 투자, 수출 3중고에 헤매고 있는데 그나마 수출도 조금 회복, 예, 소비도 조금 회복, 투자도 조금 회복 이래야 되나요? 투자가 회복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투자가. 그러면 중국의 경제는 아마 예상보다 어렵고요.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 중국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 이것은요 중국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왜? 뉴스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거든요. 새로운 것이 나올 때 기사가 써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으면 기사가 써지지 않아요. 그건 이미 뉴스가 아니라 뭐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구스라고 합니다. 구스. 옛날 거라고 합니다. 올드 뉴스라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사가 계속 나올 때는 그만큼 예, 그 위기의 강도가 커진다는 뜻이고요. 변화가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시장을 이해할 때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